지금 태국 정부의 무책임 때문에 나라 전체가 난리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거야? 여기 영국 출신인 BBC 기자가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에 대해 오히려 뜬금없이 한국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BBC의 국제특파원 엠마 브라운입니다. 제가 태국 방콕에 발을 디딘 순간 공항의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 관광객들의 활기찬 모습으로 가득했던 수완나품 국제공항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의문을 품으며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눈에 들어온 대형 현수막의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노 코리언즈 얼라우드라고 적혀 있었죠.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걸까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 운전기사와 대화를 나누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한국인들 때문에 우리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요. 라고 그가 말하더군요. 방콕 시내에 도착하자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거리 곳곳에 벤코리아 문구가 적힌 포스터와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한창이었고 한국 관광객을 거부하는 식당들도 눈에 띄었죠. 이 모든 상황의 시작은 한국 정부의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던 태국인 불법 체류자 15만 명을 추방하기로 한 것이죠. 이 소식이 태국에 전해지자마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어요. 태국 국민들의 분노는 순식간에 벤코리아 운동으로 번졌고 이는 곧 정부를 향한 불만으로 이어졌답니다. 저는 현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한 노점상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녀의 이야기가 가슴 아팠습니다. 제 조카가 한국에서 일하다 강제로 추방됐어요. 이제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죠. 태국 정부의 대응도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 노력했지만 동시에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야 했어요. 이 과정에서 정부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키웠죠. 반정부 시위대의 한 멤버인 수린을 만났을 때 저는 이 사태가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해요. 라고 그녀가 말했죠. 벤코리아 운동은 단순히 한국에 대한 반발을 넘어 태국 사회 내부의 불만이 폭발한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이 운동을 통해 표출되고 있었어요. 한편 이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한국의 공사 현장, 지방 중소기업, 식당 주방, 베이비시터 등으로 일하던 태국인들,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하던 상인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받아 생활하던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상황도 심각했어요. 방콕 국제학교 한국인 유학생을 만났는데 그는 최근 길거리에서 모욕적인 말을 듣고 심지어 계산하는 물건을 던진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공부하러 온 학생일 뿐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을 취재하면서 저는 국가 간의 갈등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동시에 이런 갈등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어요. 태국 정부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였습니다. 한국과의 외교적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국내의 반한 감정을 달래기 위해 애쓰고 있었죠. 하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진 벤코리아 운동을 진정시키기란 쉽지 않아 보였어요.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저는 태국의 노동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입니다. 많은 태국인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그들이 불법 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정부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태국 사회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문제들이 표면화된 것이었죠.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 사태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국의 정치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저는 방콕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찰롱차이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설명은 태국의 복잡한 정치 구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태국의 정치는 군부, 왕실, 그리고 민간 정부 사이의 미묘한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찰롱차이 박사의 말씀이었죠. 1932년 이후 우리나라는 무려 19번의 군사 쿠데타를 겪었어요.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횟수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9번의 쿠데타라니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였어요. 찰롱차이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최근의 쿠데타는 2014년에 있었고 그 결과로 현재 정부가 들어섰죠. 표면적으로는 민간 정부지만
실질적으로는 군부의 영향력이 매우 강합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현재의 벤코리아 사태와 군부의 영향력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군부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제가 물었죠. 찰롱차이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군부는 이번 사태를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할 기회로 보고 있어요. 그들은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라는 명목으로 더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방콕 거리에서 목격한 광경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 같았어요. 곳곳에서 군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특히 한국 관련 시설 주변에서는 경계가 한층 강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정부의 대응에 대해 물어보자 찰롱차이 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부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야 하죠. 그 사이에서 그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태국 정부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들었어요. 이번 사태로 인해 태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찰롱차이 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이미 취약했던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번 사태로 인해 더욱 위험해지고 있어요. 군부와 보수 세력들이 이를 기회로 삼아 더 강력한 통제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태국의 정치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불안정한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벤코리아 운동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궁금해졌어요. 다음으로 저는 태국 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 왕실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왕실 전문 역사학자인 수파콘 교수를 만났어요. 수파콘 교수는 태국 왕실의 특별한 지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태국에서 왕실은 단순한 상징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특히 현 국왕은 이전 국왕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왕실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벤코리아 운동에 대한 왕실의 입장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수파콘 교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왕실은 이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정부와 군부의 대응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왕실은 국가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태국의 정치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군부, 정부, 그리고 왕실이 서로 얽혀있는 모습이 마치 복잡한 퍼즐 같았어요. 수파콘 교수는 이어서 국제관계에서 왕실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태국 왕실은 국제 외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왕실의 영향력은 상당해요. 이번 한국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왕실의 중재 역할이 기대되고 있죠. 이 말을 듣고 저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왕실이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수파콘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과정이 될 거예요. 왕실이 너무 직접적으로 개입하면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아마도 물밑에서 조용히 중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대화를 통해 저는 태국의 정치 구조가 얼마나 독특한지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주의 국가지만 실제로는 군부와 왕실의 영향력이 매우 강한 나라였어요.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번 벤코리아 사태가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 태국의 정치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태국의 민주주의의 미래와 국제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이 될 것 같아요. 태국의 벤코리아 운동과 그 여파를 취재하면서 저는 이 사태가 태국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국 언론의 보도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현지의 한 독립 언론사 기자인 아누 씨를 만났어요.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벤코리아 운동에 대해 제대로 보도할 수 없어요. 정부가 모든 뉴스를 검열하고 있거든요. 아누 씨의 말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이 사태가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쓴 기사의 절반 이상이 삭제되거나 수정됩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인들은 체포 위협을 받기도 해요. 이러한 언론 통제는 태국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상황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정부의 언론 통제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는 해시태그 반 코리아, 해시태그 타일랜드 스탠드업 같은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어요. 한 대학생인 수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니까 우리는 SNS로 소통해요. 여기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문제는 SNS에 가짜 뉴스도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이러한 언론의 침묵과 SNS를 통한 무분별한 정보 확산은 태국 사회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었고, 이는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벤코리아 운동이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방콕의 유명한 쇼핑 지역인 시암 스퀘어를 찾았습니다. 그곳의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평소 관광객들로 붐비던 거리가 한산했고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현지 상인인 프라위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우리 가게 손님의 절반이 한국인이었어요. 지금은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가게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요. 태국 관광청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은 연간 약 180만 명으로 태국 관광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으로 인해 이 수입원이 끊기면서 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었어요. 더불어 태국에 진출해 있던 한국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 한국 기업의 태국 지사장인 김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직원들이 출근길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회사 간판도 훼손당했고요. 이대로라면 태국에서 철수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타격은 태국 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한국 기업에 다니는 태국인들, 그리고 여전히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젊은 층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있었어요. 방콕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차냐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태국 사회에 잠재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어요.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죠. 이는 장기적으로 태국 사회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리에서는 벤코리아 운동을 지지하는 시위대와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 사이의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언론은 침묵하고 경제는 흔들리고 사회는 분열되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태국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위기가 태국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태국의 벤코리아 운동과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취재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한국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5년 전 한국에서 1년간 교환 교수로 지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이번 태국 취재 동안 계속 제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태국의 현재 모습이 과거 한국과 닮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한국은 태국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죠. 이 차이에서 태국이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국 방콕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인 찰롱차이 박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찰롱차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1980년대까지 한국도 군사독재 체제였지만 시민들의 끊임없는 민주화 운동으로 결국 민주주의를 쟁취해냈죠. 이는 우리 태국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찰롱차이 박사의 말을 들으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경험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본 평화로운 시위들,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들, 그리고 활발한 시민사회의 모습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찰롱차이 박사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고 때로는 유혈 사태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이뤄냈고 이후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며 민주주의를 공고히 해왔어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태국의 현재 모습과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과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태국도 지금 민주주의를 향한 힘겨운 여정 중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국의 경험은 태국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경험을 떠올리며 저는 한국의 정치, 문화 시스템이 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였어요. 한국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제로 반영되는 나라예요. 제가 찰롱차이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찰롱차이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의 그런 시스템은 우리 태국이 배워야 할 점이죠. 우리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잘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이어서 우리는 한국과 태국의 문화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경험한 K-팝의 열기, 드라마와 영화의 다양성, 그리고 이를 통한 한국의 소프트 파워 확장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한국은 문화의 힘을 정말 놀랍게 활용하고 있어요. K-팝, K-드라마 등 한류 문화는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죠. 이는 단순한 문화 수출을 넘어 국가 이미지 제고와 경제적 이익 창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찰롱차이 박사는 깊이 공감하는 듯 했어요. 맞아요. 태국은 전통적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았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좀 달라요. 사람들이 한국 자체의 매력을 느끼고 방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태국은 이미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한국은 문화를 통해 나라 전체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단순히 관광지로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죠. 찰롱차이 박사는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태국도 이제는 단순히 아름다운 해변이나 사원을 보러 오는 것을 넘어 태국이란 나라 자체의 매력을 느끼고 찾아오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동의했습니다. 태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 그리고 국가 브랜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국처럼 태국만의 독특한 현대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를 세계에 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찰롱차이 박사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전통 문화와 현대적 요소를 잘 융합해 새로운 태국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태국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바꿔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영감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불법 체류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바로는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꽤 체계적이고 인도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불법 체류자 문제를 단순히 단속과 추방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아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진 출국 기회를 제공하고 합법적으로 재입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죠. 또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체류하게 된 이들을 위한 구제 제도도 있어요. 찰롱차이 박사는 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 접근 방식은 우리 태국 정부도 고려해 볼 만하네요. 현재의 강경한 태도보다는 더 효과적이고 인도적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한국의 경험을 되새기며 태국의 현재 상황을 비교해보니 태국이 나아갈 방향이 조금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 시민 참여 시스템, 문화의 힘 활용, 그리고 인도주의적 정책 접근 등은 태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취재를 마치고 전 영국으로 돌아와 기사를 마무리했어요. 이번 사태를 통해 지구촌 세계가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고 특히 한국이 미치는 글로벌 영향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해당 내용의 기사 일부를 발췌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국 여러분이 이 내용을 꼭 아셨으면 해 사연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벤코리아 운동은 태국 사회의 깊은 문제들을 표면화시켰지만 동시에 그 한계도 드러냈다. 단순히 한국가를 배척하는 것으로는 태국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특히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접근은 주목할 만하며 한국은 단순한 추방이 아닌 체계적이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태국 역시 이를 참고하여 자국의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궁극적으로 태국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득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국 여러분들은 태국과 한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태국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한국을 좋아하는 영국 출신 BBC 기자가 전해온 태국에 대한 고민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가면 좋을지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